가야사 연구는 고분이 발굴되면서 비로소 시작되었다. 고분은 기록이 부족한 가야사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유적이 되었다. 낙동강 유역이 개발되면서 고령 지산동, 하만 마리산, 그리고 김해 대성동과 같은 곳에서 고분군이 발굴되었고 가야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가야사를 폭넓게 이해하는 데 가장 큰 요소가 되었다. 가야의 대표적인 유적이 고분입니다. 주로 가야의 역사적 사실, 가야사의 모습, 가야 사람들이 살았던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자료가 고고학적인 유물이기도 합니다. 그런 고고학적인 유물이 가장 많이 나온 곳이 고분입니다. 김해 대성동 고분. 이곳의 대형 덧널 무덤에서 인골이 발견되었다. 턱선이 갸름하고 앞니가 딱 맞는 집게형의 인골은 놀랍게도 모두 다 여성이었다. 전체적인 이목구비가 아래로 모여 있고 이마가 넓으며 하악골이 좁은 형태의 인골. 이를 통해 일본 지역의 고인종과 유사한 계통이란 것을 알 수 있다. 다량 출토된 인골을 통해 우리는 가야인 복원이 가능했다. 전체적인 얼굴에서 눈과 코와 입이 아래로 상당히 집중되어서 이렇게 배치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57호 두개골의 특징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외모는 유전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뼈의 모양을 통해 얼굴 복원이 가능하다. 특히 골격을 구성하는 특질에서 근육, 혈관을 되살리고 골격 모양을 통해 이목구비와 피부도 만들어낸다. 얼굴 복원 작업은 고대인의 식생활, 언어, 생활 방식 등 문화와도 결부된다. 음식물의 종류, 영양 성분 등이 얼굴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인골과 함께 발견된 토기를 분석한 결과 당시의 생활 모습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었다. 토기 속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음식물들이 또 확인이 됐습니다. 이 음식물을 통해서 대가야 사람들의 식생활이라든가 아니면은 외부 세계와의 어떤 교통, 교류 관계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유물들이 상당수 출토되었다. 가야인들은 무덤에 자신들의 삶의 자취를 풍성하게 남겨 우리로 하여금 말을 걸게 하고 있다. 우리가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면 가야사에 대한 오해와 진실은 풀릴 것이다. 가야는 삼국에 비해 규모가 작고 멸망할 때까지 하나로 통일되지 않았지만 신라와 함께 삼국 가운데 가장 일찍 경질 토기를 생산했고 여러 국가마다 다양한 토기를 제작하였다. 3세기 중엽 가야 토기의 출현은 신석기 시대 토기의 등장 이래 한반도 도자 사상 획기적인 기술 변화였다. 1200도 이상의 고온으로 그때까지 만들지 못했던 투습성 없는 경질 토기를 제작할 수 있었고 제작 공정도 단축되었다. 가야 토기만의 특징이 있기에 당대의 토기와 자주 비교되기도 한다. 가야 토기는 모두 신라 토기의 종류와 비슷하나 기형이 곡선적이며 세련되어 있습니다. 가야 토기는 가야 각국의 중심 지역에 따라 그릇의 모양과 무늬 등의 세부적인 면에서 뚜렷한 차이가 인정되며 몇 개소의 소지역군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가야 토기는 가야 중에서도 금관가야, 아라가야, 대가야 등 어느 권역에서 만들어졌는가에 따라서도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인다.
토기를 제작하는 데는 토기의 원료인 점토를 준비하고 성형과 마무리, 장식, 건조, 소송의 단계를 거친다. 장경호를 만든 건데요. 이 목이 길고 이 몸통이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생긴 목 긴 항아리라 그럽니다. 이걸 우리가 항아리라 그러는데 이 목이 이렇게 곡선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대가야 토기의 특징입니다. 신라 토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자형으로 이렇게 쭉 뻗어가지고 직선면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가야 토기는 이 팔자형이나 곡선미를 가지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게 목 부분에 이 3단 내지 4단의 분리를 돌띠를 주어가지고 거기에다가 파상 밀집 선문이라고 이 가전 선문을 파도 물결처럼 이렇게 두는 것이 특징입니다. 고구려와 백제의 토기는 흡수성이 강하고 경도가 낮은 것이 대부분인데 가야와 신라 토기는 매우 높은 온도로 구워져 지금의 옹기보다도 더 단단하며 흡수성이 거의 없다. 그것은 소성 단계에서의 차이 때문인데 일반적으로는 800도 이상 올리기 어렵지만 가야 토기는 1200도 이상의 고온 가마에서 이루어진다. 1200도 이상에서 소성한 것입니다. 청자나 백자 같은 경우에는 더 소성 온도가 더 올라가죠. 과거에는 온도를 100도 이상 올리는데 약 한 100년 정도 걸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온도를 1도, 10도, 20도 올리는 것이 굉장히 큰 과학 기술이었다고 보시면 되죠. 구울 때 진공 상태로 안쪽이 막혀 있다면 압축되어 금이 갈 확률이 높다. 그러나 구멍을 내어 소성하면 불길이 골고루 갈 수 있다. 과거 가야인들은 일찌감치 이런 원리를 깨닫고 안팎의 건조가 골고루 될 수 있도록 또 불길이 골고루 가게 하기 위해서 구멍을 만드는 투각 기법을 이용했다. 이것은 안팎의 색상을 고르게 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장식적으로도 이용되었다. 분량을 줄이기 위해서 구멍을 뚫게 되면 그게 공기가 순환이 되고 뜨거운 열기가 빠져나오고 이렇게 숨을 쉴 수 있는 숨구멍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터질 염려가 굉장히 많죠. 뜨거운 열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구멍을 뚫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나중에는 저렇게 아름다운 미적으로도 같이 승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삼국시대 대표적인 고분군인 부산 복천동 고분군에서는 금관가야 토기부터 신라식 토기가 나타나 당시 토기를 통한 대외 관계까지 추정해 볼 수 있었다. 아라가야 양식 토기는 금관가야권과 신라권인 경주 지역을 비롯한 영남 전역에 걸쳐서 확산되고 이들 지역의 토기 제작에도 영향을 주었다. 부산뿐 아니라 김해, 대구, 경주 등에서도 다수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아라가야 양식 토기는 수장 간의 정치적 교섭에 의해 유통된 것은 아닐까. 중기에는 여러 가야 세력의 독특한 토기 문화를 볼 수 있다. 이 시기는 소가야의 고성식 토기, 창녕식의 비화가야 토기, 고령식 대가야 토기 등 지역 양식의 토기 문화가 크게 발전을 이룬 전성기라 할 수 있는데 특히 가야 토기의 지역적 분포 범위와 그 경계는 대체로 가야 각국의 지배 범위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더불어 일부 고분에서 외계 토기가 발견돼 가야의 대외 관계를 짚어보기도 한다. 가야와 신라 지역에서는 상형 토기가 출토되기도 하는데 상형 토기란 인물이나 기물, 동물 등 여러 가지 모양을 본떠서 만든 토기를 말한다. 대부분 속이 비어 있어 제사 등의 의례 행사 때에 술이나 음료를 담아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도 의식이 끝난 뒤 무덤이 함께 묻은 것이 아닐지 추측하고 있다. 수레, 신발, 집, 배, 동물 등 다양한 물건들이 사실적으로 묘사돼 있어서
당시 생활상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게 하기도 한다. 상형 토기는 일반적으로 사후 세계에 대한 기원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제의용 토기라고 보지만 최근에는 장식적 목적 등 다양한 의미로 사용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상형 토기들은 그 형태가 담고 있는 것들이 가야인들의 그 생활 문화는 물론이고 그들의 그 염원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 일종의 그 제사 유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상형 토기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그 오리 모양 토기입니다. 예, 낙동강 하구의 그 부산 복천동 고분군이나 김해 대성동 고분군에서는 그 오리 모양의 그 상형 토기가 출토된 바가 있습니다. 6세기 중반 이후가 되면서 신라 세력은 급속도로 확대되고 가야 토기는 원형을 서서히 잃어버리면서 신라 토기의 영향을 받게 된다. 가야 토기는 점차 통일양식 토기로 변화하고 532년 금관가야 멸망, 562년 대가야 멸망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지난 9월 전북 장수군에서 호남 지역 최대 규모의 제철 유적이 발견됐다. 지표 조사 결과 30여 개소의 제철 유적이 확인됐는데 예, 이게 지금 볼록하잖아요. 아마 재련로가 이곳에 자리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예, 이렇게 이제 예, 노벽편도 있고 상당히 무게가 나가는 이런 것도 있고 뭐 슬래그 많이 쌓여 있고요. 또 이쪽도 보시면은 예, 이쪽도 뭐 이런 숯이랄지 예, 이런 이제 쇠등 예,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쌓여 있네요. 슬래그는 철이 녹은 뒤 재련로 구멍으로 흘러나온 불순물을 말한다. 슬래그의 부식 정도를 통해 시대와 재련로 형태, 당시 생활 양태를 알 수 있는데 장숙은 번안면에서 개북면까지 철광석을 녹여 철을 생산하던 제철 유적이 광범위하게 분포된 것으로 밝혀졌다. 많이 쌓여 있네요. 고고학에서는 그 제철 유적의 운영 시기 또는 운영의 주체를 정확히 제시하기 위해서는 발굴 조사를 실시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는데 이제 막 제철 유적이 확인되는 그런 단계에 있어서 뭐 자신 있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 하더라도 지표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 그 회청세 경질토기 즉 삼국시대 도기편이 일부 수집되고 있어서 가야와 관련성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에는 남원 운봉고원 일대에서도 제철 유적이 발굴되었는데 당시 발견된 제철 유적은 집터, 재련로, 슬래그 흔적 등이었고 유적 분포 범위는 25km였다. 가야의 발전이 철의 생산과 유통을 통해서 가야가 발전한 걸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전북 동부에 자리하고 있는 운봉고원과 장수군의 경우에는 대규모 철을 생산과 함께 철이 유통되는 아주 중요한 교통의 중심지에 자리하고 있어서 가야가 발전하는 데 아주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이 됐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은 제철 유적의 발굴은 가야가 명실상부 철의 왕국이었음을 입증한다. 가야 지역에서 철은 국가의 형성과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4세기) 이후 갑옷과 투구에도 철이 도입되면서 철 제품은 더욱 다양해진다.
특히 낙동강 하류 지역을 중심으로 덩이쇠가 대량으로 출토되어 당시 가야 사회의 발전이 철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4, 5세기 때의 가야 고분에서 출토되는 유물의 특징은 신라와는 사뭇 다르다. 특히 5세기 때의 경우 신라 고분에서는 금공품이 대량으로 출토되는 반면 가야 고분에서는 철제 갑옷과 투구 등이 대량으로 출토되어 가야에서 철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쇠라는 것은 무조건 단단하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그 강도라는 게 단단한 쇠는 단단한 대로 필요하고 어느 정도 좀 너무 단단하면은 쉽게 부러지죠. 그래서 그 탄소 함유량에 따라서 쇠는 단단하기가 결정이 되는데 이 탄소의 함유량을 잘 조절할 수 있었던 기술을 가야가 가지고 있었다. 이와 같은 제철 유구가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과거에도 이미 김해, 우계리, 하계리 지역에서 제철 생산과 재련 유구가 발견된 바 있다. 이러한 제철 유적은 김해 지역 내에서 발굴된 가야시대 제철 유적과 더불어 금강가야가 멸망한 이후인 통일신라 시대까지 가야의 제철 기술이 계속 유지되었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이처럼 고대 한반도 남부 철기 문화는 수백 년을 거쳐 계속되었다. 강력한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전기가야는 신라를 상대로 압도적인 국력을 자랑했고 반도 동남부 여러 소국 중에서도 선진 수준의 문화를 선보였다. 400년 고구려의 남정으로 김해 지역이 쑥대밭이 되었어도 보다 발달한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대가야를 성장시킬 수 있게 된 것이다. 가야의 빛나는 철기 문화는 문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서는 덩이쇠에 대해 기록돼 있다. 변진에서 철이 생산되고 매매되었던 내용이 확인되는 것이다. 사실은 가야가 성립되는 시기부터 이제 그 철정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외하고 특히 낭랑, 외하고 이렇게 교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철을 다루는 그런 철 소재들을 가지고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걸로 가지고도 다양하게 물건도 만들고 해서 가야가 철의 왕국이라고 아마 불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야의 제철 기술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유물로 갑옷을 들 수 있다. 백제와 고구려의 경우 비늘 모양의 찰갑이, 신라와 가야에는 넓은 철제판 형태의 판갑이 대표적이었다. 갑옷은 몸을 보호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지만 가야에서 판갑이 출현하는 시기에는 최상위 신분층에 의해 독점되었으므로 판갑은 곧 권력의 상징이기도 했다. 가야 갑옷 하면은 이제 대표적인 게 그 판갑옷이 있는데요. 판갑옷 중에서도 이제 그 신라하고 가야만 있는 게 종장판갑이라고 하는 갑옷이 있습니다. 그 종장판갑이란 갑옷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영남 지방에서만 확인되는 거라서 굉장히 독특한 갑옷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그 가야 같은 경우에는 그 종장판갑이 장식성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판갑옷 중 가야는 고사리, 새 문양 등 화려한 문양이 두드러지고 신라는 나팔 모양의 커다란 철제 목가리기가 특징적이다. 갑옷의 중요한 기능은 전쟁에서 몸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식이나 문양은 필요 없는 부분이다. 그러나 가야 갑옷에는 다양한 문양의 장식이 새겨져 있다. 이것은 가야인의 정신세계나 신앙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우수한 철기 문화와 판갑 제작 기술을 바탕으로 가야는 동아시아에서 독보적인 세력으로 성장한다.
김해가 가야 제국 중에서 가장 먼저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철 때문이다. 철의 생산성과 철을 가공할 수 있었던 기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바다와 강을 건너 다른 나라와 교육할 수 있었던 것이 금관가야의 힘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 가야가 세력을 더 키우지 못하는 한계로도 작용하게 된다. 철기 제작 기술이 보편화되면서 그런 메리트가 없어졌다는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철의 그런 희귀성보다 골드, 금의 희귀성이, 위신제로서의 희귀성이 더 커졌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쇠퇴를 했다라는 측면. 아라가야의 보물창고라 불리는 하만 마리산 고분군에서도 철갑이 발견되었다. 말갑옷이 출토된 무덤을 마갑총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최초로 완벽한 형태의 말갑옷이 펼쳐진 상태로 출토되어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당시 말갑옷은 말의 몸통뿐 아니라 목까지 감싸는 형태를 하고 있었는데, 목감묘에서 발굴되어 아라가야가 최전성기를 달리는 직전 시기의 것으로 추정했다. 이 말갑옷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굴된 의미도 있겠지만 그 이전까지 고구려 고분벽화나 그 기마 인물형 토기 또는 가야나 신라 문화권에서 발굴된 일부 그 말갑옷 편들이 출토되는 형태에서 이렇게 완벽한 형태로 복원할 수 있는 형태로 말갑옷이 출토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아라가야는 전기와 후기 모두를 주도하는 나라였다. 낙동강과 남강이 흘러들어 비옥한 토지와 자연이 바탕이 된 농업 생산력, 그리고 우월했던 토기 문화와 함께 철기 생산 능력까지 삼박자를 모두 갖췄던 아라가야. 이것은 아라가야 제국이 일찍이 성장할 수 있었던 중요한 경제적 배경의 하나가 되었다. 하만에는 지금 그 기본적으로 철 슬러그 같은 철기를 생산했던 흔적도 보입니다. 그래서 가야하면 철센데, 하만 아라가야도 철을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야의 철기 유물 중에서는 마구류도 출토되는데, 실제 전쟁에 말을 이용할 수 있는 기마용 마구는 4세기부터 나타난다. 기마용 마구 문화가 가지는 의의는 매우 크다. 군사력과 결부되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원거리 전쟁이 가능했다는 뜻이고, 당시 신라보다 한 단계 앞선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야의 독자적인 마구 문화는 신라와 외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마구들은 또 그 일본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히려 뭐 신라나 백제보다 가야의 마구가 4세기 때는 훨씬 더 뛰어났고, 또 이런 금동제 마구들은 현재까지는 신라나 백제 지역에서 아직 출토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이 마구 문화 자체도 어떤 내륙을 통해서 왔다기보다는 이렇게 해상 교육로를 통해서 입수된 게 아닌가. 그리고 똑같이 해상 교육로를 통해서 일본으로 전파가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됩니다. 철은 청동기와는 달리 좀 더 구하기가 쉽고 단단하기 때문에 무기로 만들기 제격이다. 게다가 농기구 등으로도 만들 수 있고, 당시 세계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교역의 주된 대상이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당시 우수한 철기를 가진 이는 다른 이들에 비해 우월한 위치에 있을 수 있었고, 대표적인 나라가 가야였다. 철의 왕국 가야. 철기로 인하여 가야는
큰 세력을 형성할 수 있었고 한때는 신라를 압박하는 수준까지 오를 수 있었다. 가야 제국의 힘의 원천은 철과 토기 그리고 바다였다. 가야의 크고 작은 나라들은 때때로 협력하면서 고도의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교역로를 개척했다. 철은 그야말로 가야의 힘이자 경제였다. 철기 제작 및 가공은 당시로선 첨단 기술이었다. 생활 도구, 농기구 등에 두루 사용된 철 기술은 시대를 초월할 만큼 뛰어났다. 가야의 철 제품은 가야 고분 곳곳에서 출토되고 있으며 신라와 일본의 고분에서도 일부가 나오고 있다. 문화의 전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그 상호 교역이나 왕래 등과 같은 그 행위에 의해서 기술이나 그 물질 문화 자체가 그대로 전달되는 경우도 있지만 뭐 급변하는 사회 정세에 따라 그 사람들이 집단 그 이주와 같은 형태로 그 문화 교류가 이루어진 것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비롯한 대륙에서 집단을 이루며 일본으로 대거 이동한 사람들을 일본에서는 도레인이라고 부른다. 도레인의 대부분은 한반도에서 건너간 사람들로 당시 일본의 사회와 문화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력으로 성장한다. 삼국시대에 있어 일본 열도와 한반도와의 교류는 가야를 주축으로 진행되기 시작했다. 일본 고대 문화의 발전에 도레인이 담당한 역할은 대단히 크다. 그 중에서도 가야 도질 토기의 계보를 잇는 스에키 토기의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다. 가야의 토기 제작 기술은 5세기 초 무렵 일본으로 전해져 일본 고분시대 대표적 토기인 스에키 토기의 발생과 전개 과정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스에키는 반지하의 터널식 가마에서 1000도 이상으로 구운 토기로 내구성이 우수하다. 당시 일본의 그 토기는 대부분이 그 한반도의 적갈색 연질 토기와 같이 기벽이 무른 성질을 가진 그 하직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로부터 단단한 기벽을 가진 그 도질 토기가 그 가야로부터 전래되기 시작하여 점차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어 일본식 경질 토기인 그의 스에키로 변화되었습니다. 가야는 이러한 앞선 문물을 통해 활발한 대외 교류가 가능했다. 중국과 일본 열도 사이에서 중개무역 기지의 역할을 하면서 철을 공급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대외 교류의 흔적을 남기고 있다. 유적지에서 출토되는 다량의 유물은 이를 반증한다. 가야 지배 세력의 무덤에서는 중국과 일본의 유물이 발견되기도 하고 일본에서도 토기와 덩이쇠 등의 가야계 유물이 출토되기도 한다. 자원과 기술에 더불어 바다와 접해 있다는 지리적인 이점 또한 중국, 일본과의 교류에 큰 몫을 했다. 이를 통해 튼튼한 경제력을 갖게 된 금관가야는 주변 가야 소국을 주도하는 가야 연맹체를 만들 수 있었다. 가야 같은 경우에는 전기 같은 경우에는 그 낭랑, 대방 같은 이런 선진 문화를 가지고 있는 지역과의 교류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나라들이 주로 남해안에 있는 나라들이었습니다. 지역들이었죠. 삼천포, 늑도, 고성, 거제, 이런 지역에다 뿐만 아니라 김해 지역. 김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남해안의 끝자락에 있고, 그리고 낙동강의 시작점에 있는 거죠. 그래서 김해 지역에서 받아들인 그 선진 문화들이 낙동강을 통해서, 그리고 난강을 따라서, 그리고 섬진강까지 이런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들 나라끼리 교류도 활발했다고 봐야 되겠죠. 4세기 때부터 금관가야는 낙동강을 이용해서 내륙 지역의 가야 그리고 신라, 일본과 교류했다.
해상 교통 입지 조건에서 볼 때 가장 두드러진 곳이 김해 지역이었다. 김해는 물결이 완만한 남해와 서해의 해로를 이용해서 서남 해안의 모든 항구와 교통할 수 있었고 대한해협을 건너 일본으로 향하는 출발점이기도 했다. 가야가 낙동강 하구 및 섬진강 하구를 영유하여 교역상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가야 문화가 발전할 수 있는 큰 요인 가운데 하나였다. 전기에는 가야 낙동강을 통해서 영남 내륙 지역하고 일본 이런 교역이 주로 활성화됐는데 금강가야가 거의 몰락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남해안을 통해서 백제, 마한 그리고 영산강 유역에 있는 이런 소국들하고 가야, 일본 이렇게 남해안, 서해안을 통해서 교역이 이제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4세기부터 5세기 초까지는 주로 가야 토기들이 많이 교역된다. 그래서 가야에는 일본 토기들이 많이 나타나고 일본에서 들어온 청동기나 장식품이 금간가야 지역에 집중돼 나타난다. 그리고 가야 각국이 전면에 등장하면서 5세기 후반부터는 대가야의 무기류, 말 장식품과 같은 것들이 일본에 많이 들어가게 된다. 금강가야가 몰락하면서 일본하고 가야의 교류 루트가 가야 각국, 아라가야라든지 대가야, 소가야로 변합니다. 그리고 특히 백제하고 가야, 그다음 외의 관계가 아주 긴밀하게 됩니다. 그래서 5세기 후반대를 기점으로 해서 금강가야를 대신해서 아라가야를 비롯해서 소가야, 대가야의 대가야가 일본과의 교역의 전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대가야는 5세기 초만 해도 낙동강을 통해 금간가야와 연결하여 교역했다. 그러나 낙동강 루트가 막히면서 서쪽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대가야는 지역적인 특성상 항구가 없는 탓에 섬진강을 따라 여수 순천 쪽으로 영역을 확대해 나갔다. 그러나 항구를 가질 수 없다는 한계는 결국 대가야 세력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되었다. 반면 아라가야는 남강을 통해 가야 어느 국가보다 우월한 토기 문화를 전파하면서 성장해 나갔다. 토기들이 아라가야의 북쪽으로 흐르는 난강을 통해서 가야 내륙의 곳곳에 보급이 됐을 테고 또 멀리 일본까지 수출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한 이 토기 문화의 우수성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한 교역 이런 것들이 아마 아라가야를 뒷받침해주는 이 중요한 힘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522년 대가야는 신라와 혼인 동맹을 맺는다. 백제를 견제하기 위한 가야의 선택이었다. 신라는 백제 왕실에 보낸 똑같은 신분의 여자를 대가야에 보내 동맹이 이뤄진다. 그러나 가야를 흡수하고자 했던 신라와 백제를 견제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대가야의 견해 차이가 벌어지면서 동맹은 금세 깨져버리고 만다. 신라는 이에 대한 보복으로 탁순국을 공격하고 탁기탄국을 멸망시켰다. 이로 인해 후기 가야는 심하게 동요했고 신라는 영역을 확장시켜 나갔다. 양국 간의 관계는 결렬이 되죠. 결렬이 되는 이면에는 바로 백제가 섬진강 하구를 확보했다라는 데에 있는 거죠. 더 이상 이제 대가야는 섬진강 하구 정탈전에서 백제에 지니까 그럼 이제 이쪽 형편을 우리가 봐줄 필요 없다. 우리도 이 기회에 이제 좋은 관계를 풀고 다시 우리가 침략을 해 들어가는 게 낫겠다. 한편 5세기 후반부터는 백제, 마한 그리고 일본의 교역이 활성화되는데 백제는 당시 아라가야의 협조를 구한다. 3, 4세기 경에는 한반도의 주요한 철 생산지였던 낙동강 하구의 가야 지역이 교역 체계의 중심축이었다. 그러나 5세기 후반이 되면서 가야, 백제, 외 사이의 교역 관계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가야를 계기로 백제와 외 사이가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서해안 쪽에 있는 이제 백제하고 마한, 영산강 유역에 있는 마한 이런 세력들이 그 일본하고 주로 많은 교육을 5세기 후반부터 합니다. 여기에 이제 마한 백제 세력이 일본으로 가기 위해서는 남해안 지역에 있는 소국, 그 소가야, 그다음에 아라가야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남해안 지역에 있는 뭐 고성을 중심으로 하는 소가야, 그리고 진동만을 항구로 가지고 있는 아라가야, 이런 세력과 연합해서 그런 세력들이 많은 협조를 통해서 이런 교육 루트가 활성화됩니다. 소가야와 아라가야는 교역의 협조자가 되고 5세기 후반 남해안을 통한 교역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진다. 한반도와 일본의 교역 루트는 남해와 서해를 통하게 된다. 당시 아라가야와 일본의 밀접한 대외 교역 관계를 보여주는 유물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 일제 강점기 때 마리산 고분군을 조사한 결과 34호분에서 일본의 문양이 새겨진 칼 장식품이 나왔다. 가야의 두 가지 보물 철과 토기 그리고 당대 가장 앞섰던 대외 교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는 왜 더 성장하지 못한 것일까? 가야라고 하는 지역이 주변에 있는 고구려나 백제 신라와 달리 하나의 완전한 통합된 국가로 나가지 못한 건 어떤 측면에서 보면 역사의 수수께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변의 강대국, 백제와 신라의 틈바구니 속에서 하나의 통합된 국가 체제로 나아가는 데는 꽤 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4세기 말 5세기 초에 신라를 돕는 고구려군에게 큰 타격을 받으면서 삼국에 비해 중앙 집권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수월하지 못했다. 게다가 일본이 철광산 개발에 성공하면서 철의 왕국이라는 명성이 무색해졌고 백제 역시 일본과 직접 통교하기 시작하면서 가야만의 경쟁력이 약해졌을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시대적 흐름은 가야가 성장할 수 있었던 힘의 근원을 흔들었던 것은 아닐까. 신라 같은 경우에는 가야를 정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신라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중국이 가장 선진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중국과 교류를 하려면은 다른 곳으로 다른 방향으로 가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동해안을 따라가게 되면은 고구리가 있고 남해안 쪽으로 가려면은 굉장히 거리가 멀고 그러면 한강유역으로 진출해야 되는데 그 한강유역으로 진출하려면은 낙동강을 건너서 가야 지역을 잠식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백제를 공략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신라의 과제였던 거고 가야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신라에 의해서 정복된 거로 봐야 되겠죠. 1500년 전 한반도의 강력한 국가 중 하나였던 나라 가야. 백제 신라와 같이 하나로 통합되지는 못했지만 독특한 가야만의 문화를 만들어냈고 주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나라였음에 틀림이 없다. 비록 가야를 주체로 하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유물과 같은 고고학 자료에 의존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빼놓을 수 없는 500년의 우리 역사다. 고대사를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가야사의 역할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가야사가 고구려 백제 신라의 발전에 미흡했던 나라가 아니었고 6세기 때까지는 고구려 백제 신라와 어깨를 나란히 했던 나라이기도 했고 중국과 그리고 일본과 직접적으로 교류했던 한국 고대 국가 중의 한 나라다로 봐야 되는 것이죠. 철기와 토기를 바탕으로 역동적인 문화 왕국을 이뤄내고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했던 비운의 국가 가야. 드러난 것보다 숨겨진 것이 훨씬 더 많고 여전히 많은 부분이 물음표로 남아있다. 가야사가 바로 잡혔을 때 한국 고대사가 정립되고 온전한 동아시아사가 완성될 것이다.
그것이 가야사의 남은 수수께끼를 풀어내야만 하는 이유다.